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두 번이나 개통이 연기됐던 김포도시철도 개통일이 드디어 오는 9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철도 개통일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직후 정하영 김포시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김포도시철도가 드디어 9월 28일 달릴 수 있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관계자들이 합의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개통 지연 원인이나 대책 등 풀리지 않은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과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9월 28일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7월 5일 도시철도 개통 연기와 관련된 것들을 시민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한 달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20여일 동안 국토부가 김포시에 요구한 원인 규명 또 개선 대책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검증 그런 과정들을 착실하게 진행해 왔고요. 특히 TF를 구성을 해서 철도 개통과 관련된 치밀한 논의들을 진행했습니다. TF 2차 회의인 8월 22일 날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9월 28일 개통에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김현미 장관 등 철도 관련 회합을 좀 가진 결과 잠정 합의했던 9월 28일 개통 일정이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확정 일정으로 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개통 지연이 됐는데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대안으로 됐다 해도 지금까지 아직 좀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완이 될 예정인가요? 공신력 있는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가 요구한 승차감 또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한 진동 등 안전성 검증은 검증 결과 적합하다,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안전 대책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좀 장기 과제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8월 23일 오늘이죠. 오늘 철도학회를 그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을 위한 용역 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한 1년간 선로, 궤도, 차량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 규명에 들어갈 것이고요. 좀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안전 검증을 하는 것으로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오늘 떨림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그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속도 조절을 했을 경우에 운행 횟수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운영사 측 등에서 삭정과 방향 전환의 대책만으로 떨림 현상 해소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대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계속 주셨고요. 시장인 저로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와 동의를 해서 속도 조정과 관련된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사가
속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3분에서 3분 30초의 배차 간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첨두 시간과 준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들을 좀 조정한다면 배차 간격에서 오는 그 불편함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속도 조정을 했을 경우에 양촌 구례역에서 출발해서 김포역에 도착하는 총 운행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운영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개통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분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김포 시민 여러분, 오랫동안 김포 도시철도 개통을 염원해 오셨고 그 염원을 7월 27일 개통이라는 것으로 보답해 드렸어야 하는데 안전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개통 연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0여일 동안 이 안전성을 확실히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거쳐왔고요. 국토부, 교통공단, 운영사 등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책들을 좀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그 개통과 관련된 일정을 잠정 확인하고 오늘에서야 개통 일정을 9월 28일로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 만전의 노력들을 김포시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월 28일 역사적인 김포 도시철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만들도록 시장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포 도시철도 2번 개통 지연으로 많은 김포 시민들이 분노했는데요. 이번에는 9월 28일 개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전 개통을 이루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번의 개통 지연 이후 결정된 개통일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통 지연에 대해 풀리지 않는 궁금증도 많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도시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도 조정이라는 대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철도 개통일 발표 이후 지역 표정, 지난주 짚어봤었죠.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 개통일이 오는 9월 28일로 정해졌습니다. 2번의 개통 지연 이후 결정된 개통일이어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개통 지연에 대해 풀리지 않은 궁금증도 많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도시철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속도 조정이라는 대안을 내놨는데 이 부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시철도 개통일 발표 이후 지역 표정,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도시철도 개통일을 오는 9월 28일로 못 박았는데요. 네. 그런데 워낙 이제 2번의 개통 지연이 있었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큰 상태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확정이 맞느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앞서 김포시의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전해드렸었죠. 예. 기자회견 직후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댓글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9월 28일 개통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2번의 개통 지연을 겪으면서 김포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이만큼 높아졌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번엔 정말 개통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김포시의 답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8월 22일 날 국토부가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8월 28일을 잠정적으로 좀 합의를 했었죠. 예, 9월 28일. 그런데 오늘 직전에 김현미 장관 등 2분의 국회의원 의장님들하고 의장님하고
9월 28일에 잠정 합의한 8월 22일 합의에 대해서 국토부가 김포시가 8월 달까지의 영업시운전 결과, 종업시험 운행 결과 보고서, 기타 국토부가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제출하게 되며 그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들을 최소한 단축시켜서 9월 28일 날 개통하는 것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9월 28일은 최종 결정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개통을 확정했지만 여전히 짚어볼 게 있습니다. 네.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됐던 게 바로 안전성 문제인데요. 이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존에 문제가 됐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개통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가 됐던 게 바로 차량 떨림 현상이었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포시가 내놨던 게 차륜 삭정과 방향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7월 개통 전부터 7월 개통 시점 전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개통 지연 사태 이후에는 국토부가 안전성 검사를 요구를 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주행 안전성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하지만 차량 진동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철도학회가 주관을 하는 장기 용역을 추진을 하기로 한 것이고 예. 이게 1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통을 추진을 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 또 김포시의 발표에 따르면은 속도가 또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도시철도 일부 구간의 속도를 줄이면 이 차량 떨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게 김포시의 이 발표였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속도라는 게 운행 횟수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는데요. 당초 이 떨림 현상의 추정 원인이 급곡선 구간 때문이다라고 이제 나온 만큼 일부 구간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된다면 떨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김포시의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속도를 줄이게 되면 운행 시간이 늘어나고 또 배차 간격도 좀 영향을 받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김포시가 예상을 해봤더니 구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기존의 29분에서 30분이면 도착을 했다면 속도 조정 후에는 1, 2분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당초 3분이던 배차 간격이 3분에서 3분 30초로 이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을 두고 운행 횟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출퇴근 시간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물론 속도 조정을 해서라도 안전이 담보가 된다거나 개통을 앞당길 수 있다면 일단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 앞서 개통 지연 반대 집회에 여러 차례 참가했던 시민분의 의견 한번 들어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속도를 부분 감속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1, 2분 정도 시간이 딜레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배차 시간이 출퇴근 시간의 기준 3분에서 3분 30초 정도로 변경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개통 연기 사유가 승차감인데 승차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개통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런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김포시도 우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자회견 직후에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다시 한번 이 이제 속도 조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어떻게 한번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속도 조절을 했을 경우에 운행 횟수에 영향을 일정 부분은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재 운영사가 속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업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3분에서 3분 30초의 배차 간격이 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첨두 시간과 준첨두 시간, 비첨두 시간들을 좀 조정한다면 배차 간격에서 오는 그 불편함은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속도 조정 문제는 사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제 밝혀지면 향후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이고 또 이번 문제를 해결하면서 들었거나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들게 될 어떤 사회의 경제적 비용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개통지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책임 문제도 또 대두가 될 거거든요. 이제 우선 9월 안전 개통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좀 어떻게 짚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시철도 개통 워낙 오랫동안 시민들이 기다려온 사원인 만큼 이번에는 안전하게 별다른 문제 없이 개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가 오는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을 준비하는 가운데 김포시의회는 안전 개통을 주문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9월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안전 문제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김포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도시철도 개통에 협력하는 한편 개통 지연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부천시 옥길동에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시티가 문을 여는데요. 옥길동 주민들이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주 스타필드 시티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필드가 개점하고 방문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 진출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300여 명으로 시작된 시위 인원은 매주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붉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상의에는 부천시 아웃과 노 스타필드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부천시 옥길동 주민 700여 명이 스타필드 개점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현재 옥길동 도로 규모로는 스타필드 방문객들의 차량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스타필드가 개점할 경우 옥길동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북측 출입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스타필드 방문객들로 인해 아파트 진출입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필드가 오픈하기 전에 교통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교통 문제의 불편이 심각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는 이 집회를 지금 준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부천시는 간담회를 열고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타필드 개점 전 취할 수 있는 교통대책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단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옥길동 진출입도로 확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개점 전에 맞춰야 될 건 마친 것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도로 문제, 서해안로 확장이나 진입로 만드는 문제 이런 거는 시간 좀 걸려요. 예컨대 올해 이제 추경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에 이제 사업하는 겁니다. 부천 스타필드 시티는 다음 달 5일 개점을 앞둔 상황. 개점일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1년을 맞아 평화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알리는 레츠 DMZ 행사가 다음 달 김포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DMZ 포럼과 라이브 DMZ, DMZ 페스타와 아트 DMZ 등 4개 행사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축제로 열립니다. 먼저 포럼은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고향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또 라이브 DMZ는 다음 달 21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음악 공연으로 펼쳐지며 DMZ 페스타는 DMZ의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한 전시 행사로 마련됩니다. 아트 DMZ는 지역 축제와 연계해 예술 행사로 김포 아트 빌리지와 연천 장남 통일바라기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DMZ 평화, 생태, 관광 4개 테마의 주제관을 형성하여 DMZ의 개념부터 생태, 관광,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과정까지 DMZ의 모든 것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관을 설치하고 역사, 음식, 생태, 평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천에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이른바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이 들어섭니다.
환경부는 부천시 상동 정류장에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 버스 정류장은 사람이 정류장 안에 들어온 것이 센서로 확인되면 공기청정 장치 5대가 켜지는 정류장입니다. 당초 밀폐형으로 개발됐지만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천에서는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도움이 필요한 복지 소외계층을 찾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건강보험공단 등 17개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동과 공동주택을 통해서도 취약계층을 찾아달라며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8월까지 저소득층 72가구에 생계비 4,750만 원과 민관 후원금 3,626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경위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조금 낯선 감이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단 9곳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데요. 광역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박람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가 이렇게 청소년 인권도 아니고 노동인권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그 세계 최고 스포츠 축제인 그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는 스타들은 그 연봉이 많게는 한 400억,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1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축구 공인구가 2010년까지 인도나 파키스탄 등 빈곤국 10세 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의 인건비로 제작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경종이 울렸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 또 성인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 또 업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없는 직종이 있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노동자든 성인 노동자든 똑같은 노동자인데요. 예, 다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기에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요. 몇 가지 뭐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5세 미만이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로서 일할 수가 없고요. 대신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겠죠. 그 친구들에 대해선. 그리고 15세에서 18세까지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하루 7시간, 주 35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뭐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일하기에 위험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들. 예컨대 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곳, 혹은 그 유흥업소 이런 곳에 대해서는 그 고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도 되고 뭐 온라인이나 뭐 SNS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이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 사례가 좀 과거보다 좀 줄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청소년들 똑똑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우선 제가 뭐 통계 자료를 찾아보진 못했고요. 예, 현장에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좀 심각한 피해 사례는 눈에 띄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서를 안 썼다든지 임금이 체불됐다든지 이런 식의 그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증가하고 있지 않나,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체적 피해 사례는 조금 줄긴 하지만 아무튼 현장에서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런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이제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데 금년에도 약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경기도 평생진흥원과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4개 기호 약 1076회 동안 이제
전문 강사님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받은 대상이 현재까지 약 32,00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겨울방학 전까지 약 5만 명 정도의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이 교육은 아마 단계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교육 대상 학교도 좀 증가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뭐 매뉴얼이 이런 게 있다면 좀 팁을 좀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알바요라는 그 노동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요. 예. 알바요. 예. 네. 알바요라는 게 알기 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년 한 3만 부 정도를 제작을 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그다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이 매뉴얼은 한 권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분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당했을 때 뭐 신고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요령들 또 계약서 쓸 때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의할 점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경기도 내에? 경기도 내에 이제 금년에 그 경기도 지사님께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노동이 존중되는 도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도 직제 내에 노동국이라는 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됐고 그 노동 권익 센터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청소년 근로센터라는 것이 또 만들어져서 각종 현장에서 나타나는 뭐 공무원 대상 또 이제 뭐 공공기관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 특히 이제 청소년 노동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도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또 법적 조치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에서도 뭐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올해 만들었고 2017년에는 이제 부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 전체에서는 7곳인가요? 9곳이죠. 이렇게 더딘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저는 한 2가지 정도로 이제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은 그 교육 자치권이 없는 게 이제 기초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원화되어 있다. 특히 또 기초정부 내에 조직 내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직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좀 기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31개 시군 중에서 9개 지자체가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입법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 입법이 있고 의원 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부 입법을 하려면 이게 해당 부서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과 업무가 명확해야 이제 정부 입법이 가능한데 그래서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더 입법을 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도 이제 그 경기도 교육 그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 관련 학교나 학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연 2시간 정도 이 노동경 교육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부 내에 청소년과 인권에 관련된 업무가 없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조례를 좀 발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에서 서울역 14분, 송도 국제도시에서 서울 20분대 도착. 수도권 교통망에 일대 전원을 가져올 GTX-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인천과 부천에서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초 경제성이 떨어졌지만 노선을 연장하면서 사업성을 높였습니다. 과연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송도 국제도시에서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 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호재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세강 기자님, 부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은 이미 지난 2016년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이제 춘희 여월동 지역이 이제 그린벨트가 이제 해제되면서 네. 이제 토지의 이제 거래 가격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미 이제 에타 조사가 통과되기 전부터도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그런 호재를 전망해서 네. 사실은 여월 휴먼시아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는 등 이제 비노선에 대한 어떤 그 부동산의 이제 호재는 이미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하철 7호선역과 이제 소사 원시역, 네네. 이제 GTX 비노선까지 이제 트리플 이제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도권에 어디든지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올라 있는 거고 또 GTX 비노선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네. 어쨌거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이제 호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소장님 그 GTX 비노선 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인가요? 네, GTX 비노선은 인천을 비롯한 서부 수도권과 또 남양주를 네. 비롯한 동부 수도권을 횡으로 연결하는 총사업비 6조 원 그리고 총연장 80km 네. 구간에 13개 정거장을 갖추고 네네. 있는 국제 광역 급행 철도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인천시청 그리고 네. 부평 3개 정거장을 지나게 되고요. 네.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 종합운동장 근처에 당아래 정거장 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서울로 접근하는 인천 그리고 네. 부천의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GTX 주변의 상권 발달이 네.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천과 부천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남북권 교통망 얼마나 개선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송도와 이제 남양주가 이제 종점이기 때문에 네.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제 부천의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지하철 7호선이 이제 동서로 연결돼 있고 또 이제 소사 원시선이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간통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GTX B 노선까지 오면 네.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가장 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죠. 주변에 어떤 그 개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희 종합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네. 역곡에 어떤 공공 주택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 사업까지도 상당히 영향을 맞아갖고 이제 활성화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두영 소장님께서는 어느 지역이 네.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천 송도가 가장 큰 네. 혜택을 볼 것으로 볼 예상이 것이다. 됩니다. 네. 송도 같은 경우는 자족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췄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무려 1시간 반이나 걸리는 네. 문제점이 있고요. 네. 자가용을 운전해도 막히는 시간에는 뭐 시간을 거의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평 같은 경우는 뭐 급행 1호선이 있고요. 네. 앞서 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평 같은 경우는 1호선, 7호선을 이용해서 서울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도의 서울 접근성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GTX 비노선이 많이 개통되게 된다면은 27분 만에 서울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는 곳은 송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GTX 비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최근 발표됐던 3기 신도시 지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이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 비노선이 생기면서 3기 신도시 교통 여건도 얼마나 달라질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두영 소장님, 네. 계양 신도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GTX 비노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양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요. GTX 비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박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8km를 SBRT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다시 SBRT를 환승을 해가지고 부천 종합경기장 그래서 당아래 정거장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거리가 17km입니다. 네. 사실상 엄청 불편합니다. 이렇게 네. 기대할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오히려 계양구 주민이라면, 계양 신도시 주민이라면은 계양역으로 가서 네. 그냥 공항철도. 공항철도를 타고 네. 서울역에 가거나 김포공항역 가서 9호선 환승해서 강남으로 진입하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네.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다지 GTX 영향을. 비노선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세강 기자님께서는 이제 대장 신도시가 있잖아요. 사실 대장 신도시 지정하면서 이제 장덕천 시장이 밝혔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교통 문제였어요. 이 네.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SBRT를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사실은 이 BRT와 예타 조사가 통과되기 이전에 국토부에서 상기 신도시 대장지구를 지정하면서 아마 이미 SBRT와 연계시켜서 또 GTS-B 노선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대장 신도시는 SBRT 아니면은 없어요, 교통.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홍대 원종역에서 또 원종에서 청라까지 연장선이 있었는데 그 주변을 그걸로 통과되는 것을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그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장 신도시의 어떤 그 교통 문제는 사실 뭐 SBRT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제 B 노선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납니다. 앞서 이제 오세강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기대가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부천은 이제 지금 그 BRT B 노선이 이제 거의 이제 예타 확정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4통 8달의 어떤 그 교통 체계를 이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이라든가 이제 김포공항을 갈 수 있는 어떤 관문 그런 이제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GTS-B 노선이 부천 종합운동장에 경유를 하면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이제 핵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역구 공공주택 조성 사업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 개발은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이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 촉진, 또 인구의 어떤 그 유입 증가로 이제 도시가 활력을 찾을 걸로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의 어떤 그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그 비대위에서는 이 종합 역세권을 정말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어떤 그 임대주택으로 지을 게 아니고 주거의 환경이 뛰어난 그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명품 도시로 건설하면 충분히 춘희 종합 역세권이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종합운동장 지하를 파서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들면 충분히 어떤 명품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이제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나 어떤 뭐 국토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발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춘 종합 역세권 개발 계획을 새롭게 이제 재수립하게 된다면 부천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그 명품 도시 또 종합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초 발표를 하면서 2022년 착공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두영 소장님, 2022년 착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까지 GTX B 노선의 착공 시기는 2022년 그리고 완공 시기는 2026년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획대로 진행될 때 얘기고요. 당초 계획대로 2026년에 개통될 수 있을까? 그건 사실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해야 되고요. 또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또 고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마쳤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민들의 염원대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평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데다 경인선을 바탕으로 빠른 동업화도 이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리적 이점은 일제강점기 시절 아픔으로 작용합니다. 바로 일본이 이곳 부평에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조병창을 짓는 배경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부평공원도 과거 군수물품 제조 공장인 미쓰비시 제강이 있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가 이곳 부평공원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지난 1938년 부평을 대륙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인천항과 인접해 있고 경인선을 이용해 곧바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지금의 부평 미군기지 부지에 일본 육군 조병창을 건설합니다. 현재의 부평공원 자리에는 조병창을 도울 미쓰비시 제강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강제징용의 아픔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병창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할머님을 한번 만나 뵈었는데, 그 할머님의 얘기를 따르면 마을마다 이제 그 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정신대, 그러니까 할머님 표현에 따르면 위안부로 이제 갈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받아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조병창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조병창도 그렇고 부평에 있는 미쓰비시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평공원을 둘러보던 중 가족을 강제징용으로 떠나보낸 한 부평구민을 우연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징용 당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그렇죠. 강제 직접 본 거예요. 우리 형이 갔으니까 작은 형하고 큰 형하고 서로 다투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야, 네가 거기 가면은 살아온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해. 가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일본 탄광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거기서 이제 1년 일을 하고 뭐 험악하게 가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군사 물품 이런 데는 터널 막 파고 그렇게 하고서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면은 비밀이 누설되니까. 네, 부평공원 뒤편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 제강에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한때 이곳에는 약 1000여 채의 줄사택이 운집해 있었는데요. 현재는 약 20여 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일본의 잘못을 증명할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이곳 줄사택 지역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낙후된 탓에 지역 주민들은 이곳 줄사택 부지를 허물고 도시 재생 사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부평구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네, 이곳은 부평 3보급단 뒤편의 한봉산입니다. 네, 이곳에도 일제강점기 당시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 있는데요.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장소, 바로 동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굴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요. 온도는 굉장히 서늘합니다. 시원합니다. 토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군가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이렇게 나무가 박혀 있는데요. 누군가 토굴을 파기 위해 인위적으로 박아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 토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씩 이 부평 지하우를 파는 작업에 동원했다 하고요. 그냥 기다란 쇠막대기죠. 그 쇠막대기로 구멍을 파면 일정 깊이까지 팔 동안 계속 그 구멍을 파고 일본 군인이 확인한 다음에 그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뜨리면 그 깨진 돌들 다시 2인 1조로 해서 어깨 사이에 나무를 짊어지고 그 사이에 포대기에 돌을 담고 조선인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2교대씩 작업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곳이 강제 동원된 학생들이 강제로 끌려온 그런 장소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 한봉산에는 모두 24개의 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굴로 불려왔는데요. 부평구는 올해부터 부평지하호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부평지하에 만든 참호라는 뜻으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며 지하에 굴을 팠다는 내용을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평문화원은 한 달에 한 번 시민들에게 부평지하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시키고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 조선 그 당시에 우리를 침략했을 때 이런 곳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곳이 있다. 너희들이 숨기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다. 좀 알려주기 위한 그런 뜻도 있고요.
부평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의 유적이 몰린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견인한 역사의 주체로서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미쓰비시 사택의 역사성을 공유하고 인정을 보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쓰비시 사택과 인천 조명창과 지금 토고리라고 불리는 일본부 지하시설의 남은 지역을 다 모아서 유네스코 등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여겨지는데요.